한 1분 정도 있으면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워크와 사업 기획 관련된 건데 결국 이제 오늘 내용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사업 기획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개념들도 오늘 조금 이야기 다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아니지만 다른 때에 또 이제 어떤 사업 기획서라든지 비즈니스 기획에 관련되는 세션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도로시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가 찾아봤어요. 네, 오늘이 영화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영화라는 존재 자체가 온 건 1905년인데 그 후에 이제 김도산 감독이라는 분이 국내 작품을 최초로 만들어서 상영한 게 1919년 10월 27일부터 상영이 돼서 그때 그 날짜를 기려서 영화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뭔가 고객을 만나거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영화의 날이라고 한다 라면서 또 여러 가지 영화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얘기가 돼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제 이모티콘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리사님, 가경님, 손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7시가 됐으니까 바로 내용을 시작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늘 그렇듯이 취지랑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취지는 이제 한 3주 정도 전에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세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여러 세션에서 프레임워크라는 이야기는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예전의 얘기들도 그렇고 오늘의 얘기의 골지도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프레임워크라는 게 물론 이제 기존의 세상에서 정해놓은 것들도 물론이지만 본인이나 혹은 자사에서 만드는 프레임워크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다음에 전략이나 기획, 그다음에 컨셉을 짜거나 브랜딩을 생각을 할 때에도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포함해서 전체 구도를 짜는데 필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전략의 근거를 뒷받침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측이나 분석을 할 때 내 비즈니스 현황 혹은 어떤 시장의 현황 그리고 경쟁사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하거나 과거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거나 혹은 본인의 거를 만들어서 경쟁사나 관심 있는 비즈니스를 분석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저도 제 나름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본인의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본인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업 기획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1시간 뒤에 나는 이거 프레임워크 다 다룰 수 있어 라고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사고라든지 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취지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프레임워크 할 때 들으셨던 분도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은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복습을 하는 거를 전반부에 조금 갖고요. 그다음에 중반부부터는 프레임워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획에 이걸 쓰면 좋을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활용하면 좋다 혹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걸 통해서 오늘의 결론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세션이 이어진다면 이제 그게 사업 기획서나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목차이고요. 사실 지난 세션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오늘 그 복습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어요. 살짝 언급만 드렸었고 근데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밸류 체인의 개념 자체도 물론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그 밸류 체인에서 어떤 디스럽션, 어떤 거를 혁신적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여러 큰 기업들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거나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하려고 일단 예정은 하고 있어요. 이제 가끔 제가 좀 변경을 드릴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전반부는 지난번에 했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지랑 목차를 얘기 드렸고요. 우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프레임워크, 대체 그게 뭔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꾸 기획에서 언급을 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거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 뼈대를 이제 영어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을 할 때는요, 당연히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또는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바꿔서 방법론이라고 하거나 무슨 분석이라고 바꿔서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검색한다고 하면 프레임워크라는 단어 말고도 방법론이나 분석이라고 같이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프레임워크라고만 하면 꼭 비즈니스에 한정된 건 아니고 IT에 관련된 거라든지 좀 내용들이 방대해지는 부분은 있어서 조금 더 좁혀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알아보시면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IT도 포함해서요. 어떤 구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그걸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면 뭐가 좋은가 했을 때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는 틀로 또 유명한 몇 개의 그런 이론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솔루션이냐라기보다는 구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예시를 드렸던 거는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나갈 때 나는 가방을 이제 문 앞에 어디 두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은 다음에 거울을 보고 나간다라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상이나 그 다음 단계가 효율화가 된다면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일단 가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을 나가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과정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은 사람들이 의식을 해서 내가 지금부터 가방을 어떻게 두고 신발을 이렇게 왼쪽부터 신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세하긴 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머릿속으로 약간의 프레임워크들은 있으세요. 다들. 꼭 이게 이거야 라고 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상의 루틴 속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는 순서가 있어, 또는 구조가 있어, 과정이 있어 라는 게 사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제 OW1H 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6개로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6W3H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누가인 거를 누구랑 누구에게, 그러니까 목적어를 나눠서 하나 더 H가 W가 who랑 whom으로 추가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H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어떻게까지인데 how much랑 how long 해서 얼마의 비용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드는가까지를 포함해서 6개의 요소가 아닌 9개의 요소로 비즈니스를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게 육하원치 OW1H에서 6W3H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냥 적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생각하면 다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정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가 예를 들면 9가지 요소를 얘기 드렸다면 9가지 요소별로 전부 쪼개서 객관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어떤 6W3H라든지 혹은 기존의 5W1H도 포함해서 기존의 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예전에 언급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로직이나 혹은 방법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런 거 좀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보면은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뭐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자 지금부터 6W3H로 모든 사실을 서술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진 않겠죠. 근데 누가 어떻게 한다든지 무엇을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로직들에 대해서 그 로직 자체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 기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IR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이런 요소들이 빠져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자료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바쁘니까 이제 신경을 미처 못 쓰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정의된 로직이나 구조를 쓰는 거의 장점은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0부터 이 구조를 전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런 검증된 구조를 통해서 내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프레임워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은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에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유명하거나 유명한 기업이 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에는 이걸 100%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그때 이제 소개를 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종류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건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가 끌어간다라는 거에 대한 건데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 이게 이론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 드렸었죠.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실제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더라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물론 어떤 꼭 땅에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농업이나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적인 현상을 봐도 대부분 이 원인에 기여하는 20%가 나머지 80%를 끌고 가는 혹은 그거를 더 리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이게 막 경제적으로 어떤 증명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예를 들면 20%의 팬이 팬분이나 아니면은 20%의 구매자가 나머지 80%의 어떤 매출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혹은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이 있을 때 물론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0명 정도 혹은 20명, 30명 이렇게 점점 직원이 늘어간다면 그중에 20%가 특히 모티베이션이 높고 나머지 80%가 일반적이거나 혹은 80%는 이제 좋거나 일반적인데 20%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어떤 전체 틀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 20% 정도 등장을 하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드린 이탈리아 인구에 한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경제 이론도 물론이고 매출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사용자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보통은 20대 80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을 할 때 이게 100%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이야기할 때 파레토의 법칙을 쓰기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 그걸 보는 사람마다 100% 좋아하면 너무 좋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특히 20%가 굉장히 강렬하게 좋아하고 나머지 80%는 괜찮다 혹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스왑이라고 해서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 혹은 리스크 이런 단어를 이제 스왑이라는 단어로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같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강점이랑 기회, 그다음 부정적인 약점이랑 위협에 대해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렇게 각각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이제 사실 이 자세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스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어떤 스왑이라는 뭐 기존의 프레임워크나 다른 프레임워크여도 되는데 이걸 통해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거거든요. 보통 특히 매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이게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큰 기업의 어떤 업무든 간에 어쨌든 비용을 들이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비용을 통해서 매출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만약에 100만 원을 들여서 뭐 쉽지 않지만 200만 원의 어떤 뭐 소득이나 매출이나 이런 게 생겼다고 했을 때 무조건 이게 2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100만 원을 넣으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이 되는 사실은 플러스 100만 원의 구조인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돈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이 어떻게 이걸 2배로 만들거나 3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지금은 어떤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수치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몇 개사에서 어떤 식의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몇 개사에서 이런 매출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나한테 적용하려면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한테 적용이 가능하고 내 컨텐츠나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으로 혹은 어떤 금액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수치화해 가는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거나 상황을 인지하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세션 중에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결정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뭐 가치와 가격,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직, 수평 이런 가격 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의 숫자를 통한 수치를 통한 객관화, 정량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그 물건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판매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많은 어떤 현상이나 현황의 분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랑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나 혹은 생각을 해야 되는 기획들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조금 추가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스왑에서 4가지 SWOT만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기보다는 크로스 스왑이라는 또 분석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강점이랑 기회를 같이 생각해서 어떤 기회를 활용하면 나의 강점이 더 극대화될까 또는 약점이랑 기회를 같이 생각해서 이게 나의 약점이지만 오히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이나 전략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점과 위협을 같이 생각해서 위협을 피해서 강점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약점과 위협, 약점과 리스크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이 최악의 사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되고 그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크로스 스왑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요거 말고도 비슷한 류의 프레임워크나 분석이나 방법론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포인트는 즉 이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그 각각의 요소를 나눠서 곱하기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듯이 제가 뭐 지금 이야기 드리는 프레임워크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든 것처럼 일상 속에서 접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정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효율화를 위한 과정들이 있을 때 그
어떤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 혹은 하나의 프레임워크 안에서도 다양한 함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크로스 스워시라는 거는. 그래서 정해져 있는 프레임워크대로만 진행을 해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을 해서 어쨌든 모든 분석이나 방법론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에 맞추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이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드리고 나서 후반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순서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크로스 스워처럼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딥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프레임워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마케팅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용어는 제가 그때 오픈 채팅방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따 필요하시면 그건 다시 오픈 채팅방에 한 번 더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3C, 그다음에 STP, 4P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3C 같은 경우에는 컴퍼니, 커스터머, 컴페티션에서 자사, 경쟁사,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나랑 남을 알고 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걸 구매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보통 3C들 많이 늘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그 다음에 STP인데 세그멘테이션이랑 타겟팅이랑 포지셔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뭐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분명 라인이 나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타겟팅이 좀 나뉘기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고, 특히 그 안에서 이들이 나의 타겟이야, 이들이 내 제품, 내 컨텐츠의 특히 주요한 타겟이야 라는 걸 정하는 게 타겟팅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타겟의 나의 컨텐츠는 이런 포지셔닝이 될 거야.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나의 제품은 이런 포지션을 가질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포지셔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STP라는 게 나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뭐 어떤 마케팅을 앞으로 생각하거나 누구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기획에 특히 힘을 넣거나, 그 다음에 누구를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제품도 물론이지만 그 제품을 또 알려가는 컨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외에도 브랜딩적인 요소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타겟팅이나 포지션이 되면 정말 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어떻게 판매를 하거나 혹은 더 전략을 심화해 갈까 하는 부분에서 4P가 나오거든요. 그게 제품, 장소,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P를 4개 쓰는 게 있어서 이것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해요. 이제 프로덕트의 P랑 장소, 플레이스, 어디에서 이제 제품을 어떻게 팔 건데 가격, 프라이스가 어떻게 되고, 프로모션, 홍보를 하거나 프로모션 자체를 하려면 어떤 식의 계획을 세워야 되나 해서 4P에 대한 것도 많이 좀 알려져 있긴 해요. STP는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보통 3C랑 4P가 분석을 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어주는 STP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 내 자사가 어떻고 경쟁사가 어떻다를 분리하고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내 강점을 또 새로 찾는 거거든요. 혹은 고객에 대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SWOT를 같이 또 곱하기를 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비즈니스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거를 수치화하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의 단기적, 중장기적 전략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전략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단기, 중장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당장 그러면 쓰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 제작을 하는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나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전략을 세웠다고 해서요, 그게 바로 그 제품에 100% 반영되어 보이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1위를 점유를 할 건데 그게 이 제품이나 컨텐츠의 모든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실타래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모래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성을 쌓아가는, 벽돌을 쌓아가는, 모래로 쌓으면 안 되죠. 벽돌을 쌓아서 하나하나 단계를 만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벽돌 하나하나가 제품이나 컨텐츠가 되고 결국 내가 만드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제품이나 컨텐츠들이 전부 모였을 때 하나의 나를 가리켜야 되는 게 전략이거든요. 각각이 나뉘어져서 보였을 때는 되게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전부 모이면 어떤 하나의 형상을 이루거나 나의 방향을 가르쳐 주거나 내 비즈니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실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브랜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객을 타깃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프라이싱이라든지 포지셔닝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수익을 이룰 수 있는가를 설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거랑 고민을 하고 그 전체 빅픽처에 대해서 만들어 가는 거랑은 당연히 다를 거라는 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프레임워크들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 외에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PEST, PEST라든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MEC 하는 MECE라고 해서 중복을 없애고 누락을 방지하는 것도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개발한 문제 해결 기법인데 이런 걸 통해서 프레임워크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 앤 콘스라고 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그리고 그 표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지난 세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좀 간단히 짚었고요. 그 다음에 스캠퍼 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것도 이제 오픈 채팅방에 그때 제가 단어들을 다시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은 되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은 참고로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되고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스캠퍼 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7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가는 내용인 거거든요. 대체하거나 결합하거나 뭐 응용을 한다든지 수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거하거나 반전시킨다 이런 내용들의 영어를 하나하나 따서 이제 스캠퍼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스캠퍼의 기법은 아니지만 제가 정리했던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팔잖아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라면을 판다면 어떨까? 아니면 삼성에서 커피를 판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걸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동일한 건 아니고 각자의 이제 관점이나 비즈니스에 맞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기법들이랑 이제 밸류체인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밸류체인 가치 사슬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예정하고 있다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후반부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뭐 크로스 수엇이라든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아예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제 물론 들으시다가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 방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할 때에는 근데 하나 제가 이제 어떤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프레임워크라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도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전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뭐 프로젝트나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비즈니스를 고민하실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활용하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단어를 최소한은 뜯어보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랑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가 있다라고 할 때 같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같은데 이제 영어라서 어쩌지 자칫 단어가 비슷하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사실은 비슷한 이론인데 이름을 여러 개 붙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를 접할 때 그게 행여 같은 의미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쓰일지라도 일단은 그 이름의 네이밍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사업 기획에도
서비스 기획에도 양쪽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업 기획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많이 좀 더 비중 있게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사업을 이루는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과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굉장히 초창기에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라는 세션을 제가 한 적이 있고 그거를 쓴 글도 별도로 공유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은 글도 이따가 오픈 채팅창 통해서 다시 공유를 드려볼게요. 조금 긴 글이긴 한데 근데 보통은 이제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을 혼동하거나 동일하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내가 어떤 컨텐츠 하나를 일단 기획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게 사업 기획과 동일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당장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과 사업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는 거는 당연히 교집합도 있고 어느 정도 종속 관계도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획에 대한 이야기 전에 먼저 서비스 기획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 기획의 관점에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도 하고요. 뭐 이제 영어로 쓰거나 한국어로 쓰거나 그냥 그 차이긴 한데 이게 그래서 기업에서 혹은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제작했을 때 그걸 운영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거나 서비스 디자인을 하고 누구에게 이해를 시키면 되나라는 거를 프레임워크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표를 막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하면은 또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각적인 내용보다는 논리적이거나 구도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은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 또는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서비스 기획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는 보통은 이제 고객 행동을 많이 언급을 해요. 예전에 서비스 기획이랑 사업 기획 차이 이야기할 때도 서비스 기획은 결국 고객을 위한 거다라는 고객 관점을 이야기를 했고 이 고객 관점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이나 에자일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은 있어요. 혹은 UI, UX에서도 고객 관점은 이야기를 했었고 뭐 물론 CRM이나 CJ라고 해서 커스터머 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고객 관점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서비스 청사진을 할 때는 내가 고객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고객은 이 컨텐츠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분석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시간축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객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기도 해요. 예전보다는 이런 감정에 대한 분석이 많이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뭐 몇 년 전, 10년 전, 뭐 20년 전 이럴 때는 혹시 어떤 고객이 클레임을 걸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면 고객 상담 센터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 정도가 지금 당장 고객이 이야기하는 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칭찬을 하는 건지 정말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알았지만 지금은 AI나 머신러닝이 많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어서 꼭 사람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제 그걸 써야만 내 컨텐츠나 내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고려를 할 때 그런 고객의 감정 상태도 같이 프레임워크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도 물론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 어떤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가 연결되기까지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가 연결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편리함을 느꼈다 혹은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됐다 하는 과정들까지 자세하게 좇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케치라는 기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고객 외에도 서비스나 컨텐츠를 누가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나 어떤 물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물론 워낙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되고 오프라인보다는 비대면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했을 때 그거는 눈에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컨텐츠라는 것도 당연히 물리적인 요소가 되고요. 내가 어떤 소리로 듣는지 어떤 시각적인 요소가 나한테 보여지고
물론 이제 나한테 만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져지지 않더라도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접하고 어떤 터치 포인트를 통해서 이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고 그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시간도 물론이고요. 품질적으로도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구성을 하고 그게 서비스 기획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서비스나 컨텐츠, 서비스 기획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컨텐츠나 제품에 대한 것도 당연히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같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컨텐츠도 이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요소를 제공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서비스 기획할 때 쓰이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뭐 가시화 영역과 비가시화 영역이 나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이나 내부 상호작용 같은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 분석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어떤 정답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내 비즈니스나 혹은 앞으로의 수익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존재는 일단 있어요. 뭐 검색하시면 나오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 번 좀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거는 뭐 제품도 컨텐츠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를 하지만 비즈니스 청사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막 구체적으로 쓰여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자체가 워낙 회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거는 스타트업의 투자나 밸류에이션 말할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너무나도 다 색깔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어떤 모델이나 노하우를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비즈니스 청사진 혹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청사진으로 프레임워크가 한 번에 응축돼서 정리된 것은 없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비즈니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거에 준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나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 어떤 거는 좀 굉장히 복잡한 그림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따가 오픈 채팅방에 당연히 같이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보실 때 조금 이런 거까지 필요한가라고 당연히 느끼실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건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세상에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기보다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기획을 풀어가는 이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과정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고 한 거는 비즈니스 자체를 만들어가는 프레임워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기는 한데 결국 전략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들도 점점 필요해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장 출시한 제품, 컨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프로세스를 내가 다져놔야겠다라든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실현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시스템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도입하거나 운영을 해야겠다라고까지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를 초반에 기획을 하고 같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3차를 만들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차로 만든 게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그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주변에 마련을 해놔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잘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서 2차, 3차로 더 잘 되면 되는데 그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거를 1차에 모든 결과가 나오고부터 고민을 하려면은 당연히 어떤 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어떤 시기나 타이밍은 당연히 비즈니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고 프로세스적인 프레임워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만 출시하고 거기서 종료가 되거나 혹은 다음에도 뭐 2차, 3차는 비슷한 거 만들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도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잘 안 되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지금 또 이야기하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프레임워크의 시간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 기획을 하더라도 그 안에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하거나 모델을 생각하거나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식으로 굉장히 잘게 요소들이 쪼개질 수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구조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생성을 해야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내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할 때 분명 도움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도 훨씬 더 가성비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구조적인 생각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사업 기획을 할 때 팁 중에 또 하나는 보통은 분석을 하고 끝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인데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프레임워크들이 사실 분석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측도 하고 계획도 세우라고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통해서 나 요즘 시장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분석했어 이러고 만족을 하시거나 그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프레임워크들을 안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현재 현황 분석이나 시장 분석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예측을 잘 안 해요. 네,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분석은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연습하면은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고 예측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현황의 분석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 갈지에 대한 예측을 아까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거를 비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약점이 기회가 되거나 약점이 리스크가 되거나 강점이 다시 기회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고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기획을 하는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를 쓸 때에는 일단 현황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 프레임워크들을 쓰라 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예측했으니까 나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와 미래를 예측했으면 그 갭을 메워야 되잖아요. 그 갭을 메우는 게 계획이거든요. 보통은 as is랑 to be라고 해서 현재 이렇다는 거 as is라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걸 to be라고 하고요. 물론 to be를 또 나눠서 can be랑 to be로 해서 내가 되어야 할 것과 당장 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as is, 그 다음에 to be, 현재와 미래를 정의를 하고 프레임워크로 분석을 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 갭을 어떤 구조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전략을 통해서 메꿀 것인지가 계획인 거고 이 계획이 들어가야 정말 실제로 기획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은 현황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거나 혹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사업 기획에서 제가 아까 이제 컨텐츠나 제품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워낙 너무나도 이제 재능이 출중하신 분들도 많고 비즈니스를 잘 여셨거나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또 유사한 카피 컨텐츠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컨텐츠가 됐든 뭔가 내가 제작을 한 거를 분명히 누군가가 카피는 할 거고 그게 제품의 카피이든 컨텐츠의 카피이든 혹은 구조를 카피하는 것이든 분명히 카피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카피된 컨텐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것도 단순히 1번 카피 나왔으니까 1번 카피 대응하고 2번 카피 나왔으니까 2번한테 가서 따지고 3번이 또 카피를 했으니까 걔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소모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피한 컨텐츠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심각한 상황이면 법적으로 하는 걸 저도 추천을 드리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내용 증명이라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한다든지 그거는 저도 너무나 추천을 드리는데, 근데 카피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구조도 사실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 프레임워크를 잘 다져놓고 예를 들면 공식을 만드는 거야. 내 사업 기획의 공식, 내 비즈니스나 내 컨텐츠의 공식을 만들고, 어떤 컨텐츠나 어떤 키워드를 바꿔도 나만의 컨텐츠나 제품이나 혹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기획을 할 때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컨텐츠를 하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하고 끝나는 게 분명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찍어낸다고도 하죠. 좋든 나쁘든.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에서 금형이 있다면 나만의 틀이 있어서 무엇을 넣어도 내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지간해서 이제 카피하기 힘들어지는 어떤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관련된 방법론들을 통해서 내 방법을 만들 때 남이 카피하기 어렵도록 이 방법론 자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와 미래를 두고 그 갭을 메우는 건데, 그 안에서 이제 당연히 프레임워크들 말고도 뭐 벤치마킹이라든지요,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 컨텐츠나 제품이나 기획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물론 그 내용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지표들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놓은 프레임워크나 로직이나 구조, 내가 내 컨텐츠나 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지표로 만들고, 그 지표들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만든 프로세스에서 또 검증을 한다 하는 식으로 조금 여러 개념들이 같이 나오는 게 언뜻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프로젝트 하나만 따지더라도 뭐 어떤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어도요. 내가 이런 컨텐츠를 뭐 만들 거다, 이런 제품 만들 거다라는 컨텐츠를 했을 때 그 컨텐츠에 대해서 개발을 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나 이제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어떤 지표나 프레임워크나 로직이나 혹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획의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켜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업 기획이랑 사업 계획도 다르거든요. 제가 이런 전체적인 틀을 마련해가는 거를 기획이라고 중간중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랑 미래 예측한 거에 대해서 그 갭을 메워갈 때 그 갭을 메워가는 과정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기획이란 뭔가라는 약간 뭐 그런 제목은 제가 조금 까먹었는데, 기획에 대한 걸 다루는 세션에서 기획이랑 계획의 차이를 좀 말씀드린 거는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에는 계획 자체는 결국 그 갭을 메꿔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도달할지, 어떻게 실현을 할지. 그래서 보통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지난주에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이런 걸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그런 투자 유치나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 사업 계획서가 등장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와 미래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이 프레임워크로 등장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뭐 배경이나 계획, 그다음에 재무 계획을 보통 써서 사업 계획서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너 뭐 사업 계획서 썼어라고 하면 계획서를 이야기하는 사업 기획서라는 개념도 있기는 있거든요. 보통은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고, 사업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획 의도와 배경이 어떻게 되고 현재 문제점이 이러한데 이런 기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컨텐츠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뀌는지 혹은 혁신이 되는지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메인이고, 그걸 이루기 위한 이제 당연히 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사업 기획서라고도 하고 뭐 사업 계획서라고도 하고 뭐 의미가 통하면 당연히 그게 막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랑 사업 기획서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랑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 아이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를 하고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계획서나 사업 기획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아니면 비즈니스 기획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만들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거나.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 나오거든요. 아니면 투자자를 설득하거나. 근데 이거를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만 열심히 이야기해서는 당연히 어떤 논리로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내 비즈니스의 매력을 알려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이런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보여줄 수 있다.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 생겨요. 근데 이게 물론 안 필요한데 억지로 만드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비즈니스가 워낙 그 내용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정해가는 과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강조드린 거지만 이 프레임워크라는 걸 고민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걸 통해서 나만의 틀이나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이 보통은 생기기도 하고요. 안 생기더라도 신경을 쓰면 좋은 부분일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눈에 보이는 걸로 만약에 예시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빵가게에서 늘 식빵을 만들다가 별 모양 식빵을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별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걸로 만약에 식빵을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분명히 그 식빵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별 모양 식빵이 잘 팔린대 이러고.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별 모양 식빵을 카피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별 모양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허를 내고 이 별 모양을 가지고 식빵이 아니라 뭐 크림빵이나 슈크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별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물론 카피를 하는 것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나만의 독특한 컨셉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별 모양으로 해서 뭐 더 이거 정말 그냥 극단적인 예는 뭐 정말 잘 씹힌다든지 아니면 맛이 더 좋아진다든지 어떤 성분을 넣기에 더 좋은 효과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을 할 수 있으면은 이게 나만의 프레임워크나 나만의 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세상에 전혀 없던 거를 만들어낸다는 부담보다는 기존에 있는 틀을 만들더라도 철이나 금속이라는 기존의 요소를 다 활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없는 걸 세상에 만들어내니까 어려울 것이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되 내 비즈니스나 내 서비스, 컨텐츠, 제품에 맞는 틀을 만들고, 그거를 나 말고도 나의 같이 하는 멤버들이나 직원들 혹은 정말 외부의 특허나 판매로 전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화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막 만들었던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업이나 개인이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걸 또 한 번 만들었다고 그게 고정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그 비즈니스에 맞는 프레임워크가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나오는 대로 그걸 개발해 가는 것도 그 비즈니스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얘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주제는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이 프레임워크를 거기에 어떻게 활용하고 혹은 사업 계획서나 사업 기획서가 아니라 신사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거나 제안하거나 기획할 때 뭐 프레임워크든 아니면 이런 생각의 흐름이든 구조나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 조금 정리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거나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랑 제 프로필 누르면 되시고 보통 평일 아침 7시 1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린 거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세션을 전에 가진 적이 있는데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업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지, 어떤 팁이 있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시간이었어요. 전반부는 이제 지난번에 이 프레임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이라든지 오늘보다 사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약간 되짚어 보면서 프레임워크의 종류라든지 그걸 통해서 뭘 해가는지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효율화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나 제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더 좋은 부분이 발견되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지난번에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특히 하나 있었던 이제 오늘 활용 방법의 관점에서는 스워시라는 강점, 약점, 기회, 리스크에 대한 그 4개의 지표를 단순히 그 4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강점을 위한 강점, 그다음에 강점을 통한 기회, 약점과 리스크가 같이 오면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지표 혹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그 외에도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사업 기획과 서비스 기획이 다르다는 것을 좀 몇 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글 링크는 이따 오픈 채팅에도 같이 이야기 드릴게요. 이것도 예전 다른 세션에서 했던 거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업이랑 서비스 혹은 컨텐츠나 제품의 관점에서 프레임워크나 기획은 다를 수 있는데 다만 서비스 기획 같은 경우에 서비스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고객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뭐 품질이나 시간을 추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거나 내가 옵션을 가져갈 수 있을지 프레임워크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반면 사업 기획에 대한 혹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하나로 정리된 거는 보통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가 너무나도 상황이 각각 다르고 오히려 그 시장 현황이나 앞으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같이 다양하게 믹싱하고 블렌딩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된 거는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 자체를 기반을 다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 한번 출시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단순히 아낀다보다는 더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다져가는 것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앞으로의 그런 비즈니스 기획이라는 관점에서는 현재 현황 분석에서만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도 프레임워크를 작성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현재와 미래 사이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접근, 전략,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논리나 구조를 생각하면 좋을지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결국 그러면은 그 갭을 메운다는 것이 계획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업 기획서와 사업 계획서는 다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는 보통 투자 유치에 나오고 사업 기획서는 이제 비즈니스를 초창기 발굴하거나 신사업 발굴할 때 나오는 얘기들과 개념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하지만 마지막에는
물론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로만 설명이 되면 괜찮아요. 꼭 막 억지로 나만의 프레임워크 개발해야 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내 비즈니스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어떤 구조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컨텐츠나 내 서비스나 비즈니스나 제품을 카피하기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막 새로 만든다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고, 또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근데 그런 카피가 어려운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더 좋은 프로세스로 더 좋은 확실한 분명히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사고의 체계나 방법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뭐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즈니스의 정답은 없고 최적화만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정답을 찾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나 프로세스나 혹은 내 생각을 더 다져가고 전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이 1시간 내에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여러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그런 내용들도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1시간 아침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는 조금 온도가 그래도 너무 춥지는 않은데 뭐 요즘 단풍도 좀 잘 안 된다고 하고요. 날씨가 따뜻했다 추웠다 해서, 하지만 그래도 밥 챙겨 먹고 좋은 하루, 좋은 수요일, 좀 효율적이고 즐거운 수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픈 채팅이랑 내일 방송에서 뵈면 좋겠습니다. 이모티콘 날려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정답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또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은 이대로 닫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